그 어떤 고정관념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그런 투자 심리가 보수화되는 경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노후 자금은 탄돈이론도 깨져서 안 돼. 무조건 안전해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사실은 생각이 이런 제로 이코노미 시대에 네, 사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벗어나셔야 되는. 예.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좀 어떻게 조언해 주십니까? 실제로 이제 은퇴하시고 고액의 은퇴 자산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고요. 예. 그러면 그 중에서 한 20-30%는 정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손해보기 싫다. 하나도 손해를 보면 안 된다. 그러면서 좋은 수익률을 원한다. 이런 분들이 예. 있으신데요. 사실 이제 증권사에서 현업에서 일을 하다 보면요.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연금을 받을 상품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많이 이제 상담을 드리면서 조언을 해드리는 게 흔히들 이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 돈이었으면 그냥 노후 자산이 아니라 내 돈이면 삼성전자 오르든 말든 넣어두고서 얼마 동안 기다리면 돼. 예. 라고 하는 인식은 다들 갖고 계세요. 연금 자산 안에서도 내가 3년에서 5년 정도 연금을 받은 현금 흐름을 안전자산을 묶어둔 다음에요. 나머지 자산들을 가지고 미래 산업에다가 투자하시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시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솔직히 이런 조언들을 많이 들고 이렇게 설계를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재미난 거 이런 거는 왜냐면 성장은 어쩔 수 없이 변동성과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이건 사실은 성장과 변동성은 쌍둥이 형제 같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럼 이거를 내가 변동성을 막는 방법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현금을 들고 있는 네. 거예요. 현금을 이 변동성을 관리하면서 기다리려면 지금 조언인 3년에서 5년 정도의 현금 정도는 확보해 놓고서 기다려라. 네. 예, 이렇게 조언하고 계신 거잖아요. 실제로 근데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보셨어요? 제 고객님들은 대부분 이제 연금을 개시하시는 분들은 그런 형태로 설계를 많이 해요. 그러면 반응들이 어떠세요? 그런 포트폴리오를 드리면? 내가 돈 1원도 손해를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요, 내가 투자를 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생겨난 거다라고 저는 예.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 내 연금이 나오는데 그렇게 금액이 크게 문제가 없다. 그리고 투자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한 2-3년 지나시면 그 안전자산 전부 다 투자자산으로 가 있습니다. 경험이 부재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싶어요. 예. 실제로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성장과 현금 이런 포트폴리오잖아요. 네. 거기에 뭐 요즘은 이제 리츠 같은 것도 관심 많으셔가지고 연금에 그렇게 좀 저성장 시대가 되면서 일본도 그랬잖아요. 그 리츠 사람을 굉장히 육성을 하고 지금 뭐 미국은 원래 뭐 안 발달된 게 없는 나라니까 맞습니다. 금융상품 자체는 네. 일본 같은 것도 해서 리츠 발달시키고 우리나라도 현재 정부도 리츠를 굉장히 많이 발전시켜서 그것이 사람들이 노후에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세제 혜택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 많이 갖고 계세요. 실제로 리츠 투자에 대해서 리츠를 이제 편입하는 거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시는 고객님들이 상당히 많고요. 네, 그리고 저도 리츠를 어느 정도는 좀 편입을 해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저는 리츠를 볼 때 조금 이제 다른 시각으로 해드리는 게 어떤 게 궁금합니다. 그런 게. 예. 우리가 이제 성장 산업을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예. 이제 AI나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AI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클라우드가 핵심이고요.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예.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리츠들도 사실 미국에도 존재를 하고 있고 이거를 여계로 해놓는 국내 상장 ETF들도 미래에셋 자산을 이용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ETF들이 리츠잖아요. 얘네들도 이런 것들을 편입해서 나중에 이 자산 가치도 올라가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의 배당도 받고 이런 부분들을 좀 편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조 팀장님이 추천해 주는 리츠 같은 경우는 성장과 캐시플로우가 같이 있는 그러니까 성장의 가능성과 캐시플로우가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물류라든가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리츠를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뭐 타워라든가 뭐 그 통신 타워 같은 이런 회사들을 말씀하신 건데 이것도 굉장히 재미난 포인트 같아요. 사실은 이 예금도 현금 흐름을 주지만 예금은 자본의 성장이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리츠도 하나의 투자고 이게 자본이기 때문에 부동산 자본인 거죠. 자본이기 때문에 성장의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만 은행 예금보다 더 우월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츠도 좀 그런 관점에서 성장을 결합한 리츠 같은 것들에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이 책을 추천해 주시면서 과연 개인이 이 제로 이코노미 시대를 살기 위해서는
좀 어떤 뭐 인생 전략, 뭐 거쳐야 하면 생존 전략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읽으시면서 어떤 걸 느끼셨고 어떤 좀 조언을 해주고 싶은지 말씀 좀 해주시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첫째, 투자를 해라. 네, 예. 투자를 하는데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학습을 해라. 우리가 흔히 언론에서 보시면 이제 금융 상품을 투자하셨다가 손실을 보신 사례들이 이제 언론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보면 이제 뭐 저는 증권사 직원이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좀 당혹스럽거나 어이가 없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내 돈을 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나도 어느 정도 학습이 된 상황에서 학습을 하면서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고요. 그럼 투자를 하면 어디다 투자할 거냐? 기왕이면 성장성이 높은 산업에다 하는 게 좋은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이나 기업들의 뭐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의 마진을 보게 되면 미국 기업들, 뭐 나스닥에 있는 기업들의 평균치의 절반에 못 미치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엔비디아요. 예. 네. 영업이익 대비해서 매출액 대비 마진이 한 40%, 50% 육박하는데. 그럼 100만 원어치 팔면 40만 원 남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 자동차를 예를 들까요? 현대차가 10%가 안 돼요. 테슬라가 마진이 한 30%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팔면 30만 원 남고 현대차는 10만 원 못 남고. 이렇게 좀 어떤 이런 성장이라고 보여지는 아이콘의 기업들을 보면은 마진율이 상당히 높고요. 그럼 결국에는 마진이 높다라고 하는 건 내가 안전하고 건전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예. 성장성도 있고 건전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고민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이 제로 이코노미를 벗어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어떤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성장성이 단순하게 그냥 기대감으로만 오르는 성장성이 아니라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금을 정말 창출해내고 높은 그 자기 자본 이익률 같은 걸 내는 기업들의 그런 것이 4차 산업혁명군에 있는 성장성이 있는 그런 자산을 갖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사실은 이 제로 이코노미 시대에 더 힘든 건 젊은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이런 제로 이코노미 시대에 또 어떻게 좀 접근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니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그 부분도 좀 조언을 해주시죠. 실제로 영업점에 있다 보면 그 영업점에서 이제 고객님들을 만나러 다닐 때 이 젊은 세대 분들을 만나면 굉장히 이분들이 양극화되어 있어요. 사고방식이. 어떤 거냐? 굉장히 리스키하게 운용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난 이런 건 우리 엄마가 절대 하지 말랬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옛날부터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런 것, 만약에 이렇게 너무 리스키하게 투자하는 것도 그렇고 아예 차단을 해버리는 것도 봤을 때 이쪽에 대한 뭐 학습이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런 금융교육이나 이런 투자교육이 별로 없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인데 젊으신 연세가 좀 이제 어리신 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독서라든지 아니면 이런 매체들을 좀 많이 보면서 좀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얘기를 좀 들은 다음에 찾아서 투자를 하시고 단기에 높은 수익을 내시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이렇게 만들어진 투자 습관이 평생 가게 돼 있거든요. 평생 운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집살돈만 버는 게 아니라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애초부터 좋은 계획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그 재미난 지적이신 게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증권사 직원들이 몇 년도에 들어왔냐에 따라서 성향이 다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가가 대폭락했을 때 신입사원으로 들어와서 객장에서 고생을 한 직원들은 계속 보수적인 스탠드가 굉장히 많고 증권사가 이제 굉장히 호황이 돼서 막 연봉 성과가 많이 받는다 그래서 이제 낙관적인 분위기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그 성향이 꽤 오래 가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약간 보수적인 측면이 있는 게 저는 기자 시절에 증권을 처음 했을 때 출입하고 나서 한 달인가 한 달 반 후에 IMF 외환위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객장을 딱 갔는데 사진기자 선배랑 갔는데 도망 나왔어요. 잡혀가지고 몰매 맞을 뻔해가지고 재수학교 사진 찍는다고. 그래서 막 카메라를 뺏으려고 그래가지고 안 뺏기려고 그러다가 저 선배는 얼굴에 막 긁히고 막 이랬었어요. 그거 어디서 말도 못하고 도망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주식은 저렇게 한번 대폭 나가면 정말 고통과 공포구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좀 남아있거든요. 지금도. 자, 이제 좀 개인적인 얘기였고요. 좀 끝으로 하나 이렇게 고객분들을 이렇게 만나시다 보면 정말 이분한테 내가 배우겠다 운영하는 것도 이런 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이 어떤 뭐 포트폴리오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투자를 할 때 이런 거는 정말 참 배워야 된다 우리가. 뭐 개인 정보 때문에 그분 얘기할 수 없더라도 그렇게 좀 귀감이 될 만한 분 얘기를 끝으로 좀 해주시면서 좀 마치도록 하죠. 제가 한 10년 정도 모셨던 고객님이 계시는데 이분의 어떤 투자를 실행할 때 제가 어떤 제안을 드리면 그걸 검토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좀 보면은 이분이 좀 습관화되어 있는 게 있어요. 습관화되어 있는 게 어떤 거냐? 아까 제가 항상 이제 좀 이렇게 제안을 드리면 그 사람을 믿는다 이렇게 투자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공부를 해보시는 거죠. 먼저 공부를 좀 해보시고 또는 내가 경험했던 거에 있는지 판단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분이 가장 크게 결정을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 이게 트렌디한 것인지 시대 흐름과 맞는지 시대 흐름과 맞는지 이런 부분들의 그 자산 설계, 투자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 분이 있으시거든요. 뭐 주가가 횡보할 때는요, 이분은 뭐 예를 들어서 인컴형 자산들에 투자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걸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인컴이 좀 쌓였다라고 하시면 이제 성장성 있는 걸 좀 제안을 달라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좀 트렌디하게 투자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인상에 남는 고객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은 이제 첫 번째 스스로 공부한다. 무조건 남의 말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고 분석한다. 두 번째 시대의 흐름을 생각을 한다. 그 다음에 자산을 인컴형 자산과 성장형 자산을 적절하게 맞습니다. 선택을 한다. 저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조팀장님께서 정말 저희 이 스튜디오가 서울에 있어요. 광화문에. 수원에서 이제 멀리 여러분들과 같이 제로 이콤이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가 자산 관리에서 말씀해 주셔서 오셨는데 하여튼 오늘 되게 수고 많이 하셨고 끝으로 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좀 개인적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시잖아요. 정말 이거는 내 가족한테 해주고 싶은 투자할 때는 정말 내 가족이라고 이렇게 해주고 싶은 게 다 있잖아요. 저희 업종에 일하는 사람들은 제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좀 들려주시면서 오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하니까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뿌려놓았던 돈들이 다 없어질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로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공급된 유동성이 확 줄어드는 경험은 없거든요. 많지 않죠. 역사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경제 규모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이 돈이 다 줄어들 수가 없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유동성이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하면 그 변동성은 계속 커질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축을 하나를 잡고 꾸준하게 이곳에 내 생각을 확고히 가져서 믿음을 갖고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나중에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시장이 안 좋을 때 이제 우리 흔히 멘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포기하시거나 좌절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이러한 시기를 거치고 나면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단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골라서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동요 안 하시고 어떤 믿음을 찾으시거나 어떤 다른 오히려 내가 투자한 자산이 가고 있는 방향이 맞다라는 부분들 이렇게 해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국의 한 심리학자가 운이 좋은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운이 좋고 나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그 첫 번째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버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사실은 이런 어떤 성공의 과실,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어떤 실패라든가 고통의 곡절들을 이겨내고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내심이나 이것이 이 투자 시장에서는 저도 잘 못하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면서 오늘 우리 조 팀장님과 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